저희 한국이 훌륭한 지식 컨텐츠가 성장은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협업 구조를 아직 못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집권했을 때 다양한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안 만들고 있거든요. 못 만들고 있거든요. 현장을 아는 다양한 전문가들 사이 협업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별 플래닝을, 집행을 미리 하나 둘 하셔야 된다. 자, 그럼 반대편 이제 트럼프인데, 트럼프의 임기 기간에 코로나 대응 및 감세 등 경제 정책을 일단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진보 진영은 좀 박하게 평가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후하게 평가합니다. 70점? 안 후한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로나 같은 것이 언제 발생할지는 몰랐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NSC나 이런 데서 보고가 됐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준비된 대통령이었으면 코로나 대응을 훨씬 더 잘했죠. 그런 점에서 이건 청문회에 나와야 될 만큼 치명적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 이거는 미국 특유의 그 관료주의를 뛰어넘는 오퍼레이션 와르프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오퍼레이션 와르프였을 겁니다. 와르프 작전. 이거는 탁월했어요. 그래서 왜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처참한 결과들이 나오다가 백신들이 나오면서 좀 잡혔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부분을 뒤늦게 잘 대응했다.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 이것도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관료적인 벽이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의 통장에, 과장해서 얘기하면 트럼프가 그 공언한 지 일주일 만에 통장의 그 액수가 트럼프의 어떤 그 행동력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경제에 더 치명적인 악재가 되는 건 막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의 진보 진영들보다는 좀 더 후하게 평가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바이든의 나중에 레스큐 플랜,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그 이제 미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게 트럼프에서 이어지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트럼프와 바이든이 앙숙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연속됩니다. 하지만 핵심 정책인 감세 정책은 저는 높은 평가를 드릴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부동산 업을 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백악관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고 2016년에 이 부분은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핵심 참모인 스티브 배넌이 아니야 너 돼. 못 믿었어요. 그랬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설이 처음엔 얼떨떨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의 낙수 효과, 오늘날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별로 올바른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낙수 효과, 그 고소득자들이 감세를 해주면 그게 이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저소득자에게도 경제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낙수 효과가 경제적으로 이제 틀린 거로 판명이 됐죠. 물론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 만약 그 낙수 효과가 맞다면 80년대 이후 미국이 소득의 자산의 양극화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미국의 아동의 빈곤율이 선진국이잖아요. 17점 몇 %예요. 절대 빈곤율. 이게 선진국인가요? 그런 거죠. 이게 낙수 효과인가요?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트럼프의 감세라는 건 미국의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악화시키는데 작용을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뭐 저보다 더 경제를 잘 아시지만 미국이 발권 국가가 아니었으면 이미 패권 국가의 지위에서 사라질 뻔한 점에서 연방 적자 2조인가요? 그 연방 적자를 늘리는데 상당한 트럼프가 기여했죠. 저는 그래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면 경제 전반과 코로나는 그렇다면 외교 정책은요? 특히 뭐 미중 갈등,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점에서도 저는 미국의 민주당 경향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후한 점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불편한 진실인데요. 흔히 한국에선 뭐 이렇게 서로 꼭 모든 게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데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 뭐 디커플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흔히 이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용어인 디리스킹, 중국에게 국가 안보와 관계된 핵심적인 것들은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트럼프 시기 때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했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시기의 성과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그 밀월, WTO 가입 이후에 밀월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인식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NSC의 아시아 담당인 매슈 포틴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중국 견제의 정책들을 수립했다. 여기까지는 훌륭한. 물론 더 저희가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한국에서 이걸 잘 모르시던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바마 때 이미 그런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칩 액트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얘기하자면 길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공화와 민주주의를 떠나서. 근데 좋은 점수는 여기까지. 준비하면 뭐예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상 이 사람은 제가 아까 트럼프의 프리즘 중에 한 가지 키워드를 부동산 업자라 그랬잖아요. 부동산의 핵심은 거래잖아요. 계약과 거래. 그러니까 중국과도 자신과 같은 위대한 인물은 거래와 계약으로 중국을 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흔히 한국에선 무슨 트럼프가 보호주의? 천만의 말씀. 트럼프 1차적 관심은 보호주의가 아니에요. 거래예요. 그런 점에서 많은 좋은 정책들을 매슈 포틴저가 입안했지만 거의 실행하지 않았다. 그 실행은 바이든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됐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50점 이상을 드리긴 어렵다. 근데 하지만 미국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미국 민주당보다는 저는 높은 평가, 하지만 박한 평가.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나온 그 데이빗 생어라고 하는 뉴욕타임스의 안보 관련 탁월한 기자의 뉴 콜드워라는 아주 재밌고 거의 바캉스용 책인데요. 네. 하룻밤에 다 볼 수 있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벌린은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러시아 상대로 서방이 공급했던 미사일. 이게 엄청난 그 활약을 했던 제벌린. 치명적인 타격을 러시아에게 줬던 이 제벌린이라는 무기를 오바마 진영이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 오바마 임기 때 만약 지급했으면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유리하게 초반서부터 형세를 이끌고 갈 수 있었는데 안 했죠. 이건 미국 민주당이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 트럼프는 제벌린을 공급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기억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 근데 좋은 점수는 여기까지. 그 제벌린을 공급하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야, 그거 박스에서 풀지 마 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거를 바이든이 오바마와 달리 전면적으로 풀었죠.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도 어떤 좋은 정책적 기조, 미국 입장에서 좋은 정책적 기조를 세웠다가 트럼프의 일관된 특징, 집행을 안 하는 특징. 이런 점에서 또 좀 박한 평가를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지난 몇 년 동안을 비교했을 때 트럼프 다음에 이제 바이든인 거잖아요. 미국 국민들은 어느 시대를 더 좋다고 느끼나요? 요게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주 흥미로우신 질문. 미국의 민주당이 아직도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포인트가 이거죠. 자기들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조차도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전환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장 급진성이라고 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정책적 전환을 이뤘는데 그리고 작가님 지금 이번에 뭐 비컷이 있었기도 했지만 인플레를 레리 서머스나 미국 최고의 학자들이 이렇게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피하게도 그분 예측 다 틀렸잖아요. 엄청난 실업률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게 교과서라고 틀렸죠. 레리 서머스가 근데 자기 틀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경제에 있어 성과를 올렸는데 세상에 유권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보니까 유권자 특히 무당층이나 유권자의 많은 층들은 트럼프 시기가 훨씬 좋았는데 외교안보도 훨씬 더 좋았는데 경제도 훨씬 더 좋았는데 미국 민주당 정책가들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데이터가 아니야. 데이터가 지금 트럼프 시기의 실업률 생각해봐.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건 퍼셉션. 그런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비컷 이전에 이미 조금씩 그 펜실베니아나 경합주에 있는 유권자들조차도 그래 뭐 내 지갑이 요즘에 조금 임금 인상으로 좀 두둑해졌는데 내 이웃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비컷 이후로 포커스그룹 비컷의 영향이 그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어떻게 영향이 올지는 아직은 그런 조사는 없어서 그 한 달 내로 그런 조사들이 있으면 더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뭐 하루면 끝난다 이런 코멘트도 했잖아요. 트럼프 해리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둘 다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끝낸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트럼프는 뭐 원래 트럼프 특유의 이제 과장된 레토릭인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만은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시절에는 좀 정글이었거든요. 중학교가. 정글이죠. 남자들끼리는. 예, 그 뭐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거 보시면 말 힘 좀 센 애들이 좀 때리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근데 의외로 뭔가 그 반에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강자. 있으면 이제 애들이 좀 질서가 수립되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가 100%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게 트럼프 시기 때 사실상 한반도도 어쨌든 전쟁 가능성이 당분간 봉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그 당시 발생 안 했죠. 이스라엘 하마스? 없었죠. 그래서 트럼프의 강력한 레토릭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자꾸 호전적이라 그러는데 팩트를 보자. 이분이 또 그럴 땐 팩트 얘기를 해요.
나 있는 동안에 전쟁이 발생을 안 했어. 네네. 그게 일부 일리는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레토릭을 과장해서 푸틴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날 무서워해. 김정은도 날 무서워해. 내가 들었으면 얼른 다들 딜을 하려고 그럴 거야. 과장된 레토릭이죠. 트럼프가 들어서더라도 빨리 협상되긴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푸틴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땅들을 일부 복원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보면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이후에 푸틴이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해리스랑 트럼프는 좀 입장이 어떤가요? 이것도 참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포인트인데 입장은 뭐 간명하죠. 트럼프는 내가 있는 동안에 전쟁 났니? 안 났잖아. 김정은이 나 사랑하잖아. 우리는 러브레터를 교환한 사이야. 그러니까 다시 아주 한반도에 순풍이 불 거야 라는 입장이고요. 내가 들었으면 딜이 다시 될 거야. 그다음 해리스는 독재자랑 1대1로 거래하지 않을 거야. 아래에서부터 단단하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단단하게 그 협상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거야. 이런 어떤 아주 선명하게 입장이 갈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갈리는 건 그 입장이 아니라 누가 더 이 문제를 소위 북핵 문제를 더 잘 풀 것인가. 그래서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다 일리는 있는데요. 좀 조심스럽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한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된다. 하노이 때 트럼프한테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 반성문을 지금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인에게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본인의 예측과 현실이 달랐을 때 그 다른 것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이론이 더 진화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감히 외람되지만 그 당시 하노이 딜이 아주 쉽게 될 것 같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반성문을 써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네. 반성문을 쓰고 또 진화된 이론을 지금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도 그 반성에 기초하지 않은 채 트럼프에 대한 지나친 낭만적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된다. 몇 가지 점에서. 1번, 그때에 비해서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 골대를 옮겼어요. 저희가 이제 외교안보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거든요. 기존에는 골대를 여기다만 공을 차면 되는데 이제는 서로 협상 조건을 더 올릴 겁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딴에는 상당히 양보의 태도를 취했는데 협상이 안 됐단 말이죠. 김정은의 입장에서 완전 인민들한테 자기가 굴욕당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야,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 우리가 합리적 딜을 제시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번에는 생화학 무기도 좀 하자. 골대가 옮겨졌어요. 협상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그때는 협상팀 내에 존 볼튼 같은 아주 강경한 군사주의적인 자도 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당히 국무부에서 노련한 협상의 달인도 있었고요. 이번 2기 트럼프는요. 상당히 강경 우파들로 완벽히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관심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방문했다가 이제 미국 워싱턴에 돌아오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잊어버린 다음에 누가 협상을 관장하죠? 밑에 실무진들.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연락사무소 혹은 수교까지는 엄청난 많은 지뢰들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 지뢰의 매설들을 트럼프가 관리해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협상이 결렬 국면으로 가면요. 민주당 정부보다 트럼프 정부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마치 저는 일단 스펙터클까지는 갑니다. 제가 그렇게 예고를 하는데요. 평양 방문, 워싱턴 방문, 뭐 그 이상까지는 간다라고까지 저는 전망을 합니다. 딱 거기까지. 트럼프가 퍼포먼스 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퍼포먼스 하기 쉬운 데가 김정은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요? 트럼프, 해리스 당선 시 다 좀 어떻게 될까요? 미중 압박은 뭐 어느 쪽이 되든 다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게 방금 말씀처럼 미국이 알아차린 거예요. 시진핑은 미국의 패권에 확실히 도전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는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 전부가 다 100% 알아차렸습니다. 이젠 돌아올 포인트가 없어요.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어요. 그런 점에서 압박이라는 기조는 달라지지 않죠. 제가 시진핑이라면 해리스 정부가 더 두렵죠. 흔히 저희가 요즘에는 뭐로 비유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과거에는 흔히 많이 쓰는 비유가 이제 뭐 바퀴의 가운데 동그란 게 있고 또 옆에 바퀴살이 있잖아요. 네. 허브 앤 스포크라는 비유를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우리 한국 이런 어떤 외교 안보의 중요한 축들을 얘기합니다. 주춧돌이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우리가 한 10년째 그런 표현을 써왔어요. 근데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이제 그 표현이 낡은 표현이 돼버렸어요.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이 격자, 조그마한 그룹들을 네트워크로 정교하게 격자 무늬처럼 짜서 어떤 거는 쿼드로, 오커스로, 어떤 거는 인도랑, 어떤 거는 호주랑 중점을 둬가면서 그 나라에 맞게. 인도가 완전히 미국 편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편에 완전히 쓸 수 없는 나라는 좀 고려해 가면서, 그 다음에 미국 편에 훨씬 더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나라는 호주랑 일본이잖아요. 그런 나라는 거기에 맞게 훨씬 더 촘촘한 네트워크로 중국을 견제해 나갈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선 대단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제가 2016년 초반서부터 제 주장이 뭐였냐면은 소수파 주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당분간 30에서 50년간 미국이 이긴다. 제가 소수파였어요.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가? 한국의 다수파들은 특히 좀 진보적인 성향의 강한 지식인들일수록 중국이 추월한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됐죠? 지금 시점에서 그 추월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극히 소수파가 됐죠. 거의 없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많이 썼던 비유가 그 비유를 많이 썼는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들은 아직 백악관을 잘 모르셔서 그런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서 10년, 20년은 재활을 하는 동안 같이, 이게 제 비유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진핑이 해리스 정부 시절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지금 이미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성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국 견제가. 그래도 왜 후웨이 견제가 성공했나요? 다른 걸로 또 우회하고 있잖아요. ASML, 그 제조 장비, 노광 장비. 예, 그것도 또 요즘에 들리는 얘기가 또 그거 또 암시장에서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성공하진 않았죠. 하지만 다리 하나 저는 부러뜨렸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중국 패권을 과잉해서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반성문을 쓰셔야 돼요. 본인의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틀렸는지. 다만 제 얘기가 앞으로 미국의 패권이 영원하다? 전혀. 미국은 지금 이미 오작동을 일으키는 쇠퇴가는 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시진핑이라면 해리스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트럼프는 나르시즘, 그 나르시즘이 위험한 겁니다. 그 에고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좋은 거래의 먹잇감을 던져주면 어느 정도 약간은 틈새가 생기죠.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상대로 그렇게 완벽히 촘촘한 봉쇄를 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시진핑이 지난번에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제가 이것도 제 강연의 일관된 포인트인데, 후진타오 시절서부터 중국 지도부는 어리석었다. 등소평의 교훈을 너무 빨리 잊었다. 그게 제 일관된 포인트인데요. 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약간 농담 비슷해요. 농담 속에 진실이 있는데요. 마오는 자본론을 원전으로 읽지 않았어요. 자본론을. 칼 막스의 자본론을 저는 원전으로 읽었거든요. 칼 막스의 자본론을 그 해설서로 안 읽고 원서로 읽은 사람들은 흔히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칼 막스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막스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했다? 주식시장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막스는. 자, 이 얘기 하자면 긴데, 통과. 근데 마오는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등소평은 이해를 했죠. 현장에서 이해했죠, 등소평은.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미국 자본주의는 상당한 붕괴의 길로 갈 거라는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그것이 일찍 중국이 발톱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중국 경제가 시름시름 무너졌죠, 많이. 앓고 있죠. 트럼프 집권에 시진핑은 기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잖아요. 트럼프 해리스 당선 시, 각 후보가 당선 시 한국이 미친 영향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세한 대응의 방식이야. 저야 정치학자니까, 정치학자가 아는 경제에 대한 지식은 뭐 너무나 제한돼 있으니까요. 경제학자, 정치학자, 그다음에 오은영 박사님 같은 탁월한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다음에 문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을 좀 해야죠. 제가 누누이 드리는 얘기인데, 저희 한국이 훌륭한 지식 컨텐츠가 성장은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협업 구조를 아직 못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집권했을 때. 기재부가 공급망 법안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한국은 아직 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다양한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안 만들고 있거든요.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 아주 추상적인 얘기.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장관과 대통령과 함께 한 50페이지 리포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시민분들에게 추상적인 얘기 두 가지는, 하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현장을 아는 다양한 전문가들 사이 협업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별 플래닝을, 집행을 미리 하나 둘 하셔야 된다.
이미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리스 팀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아마 지금 가장 주가가 높은 사람이 뉴저지의 코리안 아메리칸 출신의 최초의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오바마 팀이었던 이런 사람들은 뭐 한국에서 아마 그 루트가 일부 있고 또 이미 또 추가로 뚫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당장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집권하면 해야 될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또 의회를 상대로 해야 될 게 있고, 상원을 뭐 이런 거 얘기하자면 길고, 그런 시나리오. 또 하나는 그거보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겸손해야 된다. 해리스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도 알아야 된다. 오바마 캠페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캠페인이 굉장히 정교한 캠페인이거든요. 어느 지역의 부부를 방문했어요. 미국은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유권자 캠페인을 합니다. 한국과 달라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이가 지금 대학을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우리 오바마 캠페인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인가 남편이 죄송한데요. 우리 애는 대학 안 옮기거든요. 아니요, 옮겨요. 아니, 지가 뭔데? 내 딸을 오바마 캠페인이 어떻게 알아요? 오바마 캠페인이 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엄청난 SNS상의 빅데이터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제 얘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해리스 남편 에머프보다 해리스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대응이 보인다. 그 처음에 문재인 행정부 초반에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과 트럼프란 분은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케미가 맞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잘 맞았죠. 그거는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잘 연구를 하셨는데 하노이는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해리스만 하더라도요. 상원 시절의 해리스와 부통령 시절의 해리스와 캠페인 시절의 해리스와 대통령의 해리스는 다 다릅니다. 이거를 자기가 알았던 교과서, 자기가 읽었던 책, 자기가 만났던 해리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저처럼 2016년에 그런 너무 힐러리가 이길 거다라고 막바지에 그럴 게 아니라 끝까지 저희가 절제, 겸손, 그다음에 끝까지 연구. 제가 네이트 실버를 왜 그렇게 믿었는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미국 대선 중요한 일정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10월 1일 그 부통령의 토론이 반스와 월스의 토론이 남아 있고요. 근데 뭐 원래 뭐 부통령 토론 우리가 거의 기억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부통령 중에서 크게 실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JD 벤스가 좀 그런 뭐 캣 레이디 얘기하고 막 이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실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한 실수를 부통령이 또 강화해주고 있고 오하이오 IT 이민자들이 뭐 반려견을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부통령이 또 강화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론은 생각보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미세하게. 그래서 10월 1일이 중요하고요. 또 10월 23일 날 만약 또 토론이 성사될지 또 뭐 트럼프 진영의 또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언제일지 모르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소위 말해서 미국판 북풍. 그러니까 중동 전쟁. 예견하지 못했던 외교 안보상에서 큰 이슈. 어떻게 터져서 이렇게 변화를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고 해리스가 당선될 수도 있고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림이 펼쳐지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이런 그림이 좀 펼쳐지면 해리스 당선율이 높아진다. 그런 건 있을 거잖아요. 네, 계속 또 검사처럼 집요하게 좋아 들어오시네. 그 질문 스킬이 뛰어나셔서 작가님이 검사 경험이 없으신 분이신데. 없습니다. 네,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거죠. 만약 해리스가 남은 기간에 백인 노동자 계급, 흑인 남자들에게 어느 정도 그들도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떠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한 좀 중도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발산할 경우 마지막 투표함을 열었을 때 백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덜 지면서 그리고 흑인 남자들에서 지금 트럼프가 가져가고 있는 율을 많이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면 해리스가 승리한다. 근데 그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 너무 자신의 집토끼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좀 무당층 중에 흑인 남자, 무당층 중에서 백인들, 특히 여성들 한테 좀 더 온건한 정책 이런 것들을 소구한다면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경제나 법과 질서 이런 이슈, 시대 정신은 자기 편이니까. 이렇게 피해가면 어떨까 제가.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듣기로는 트럼프를 이제랑 힐러리 예전에 이제 대선 때도 원래 힐러리가 될 거 생각했지만 트럼프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뽑는 사람도 실제로 물어보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트럼프를 뽑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실제로 있을까요? 그리고 플러스로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 없죠. 없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친다면 앞으로도 그게 부통령까지는 가능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상 이제 마지막에 현장에 갔을 때는 딱 거기에 또 손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고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샤이 트럼프, 그 다음에 남성들 중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이제 여성에게 표를 던지기 조금 이제 주저하는 분들, 이게 앞으로 대선 끝나고 나서 가장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지금 여성 대통령 후보가 지금 분명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번 대선은 가장 역대 대선 중에서 남녀, 소위 저희 미국에서 젠더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젠더 갭이 가장 큰 선거예요. 심지어 일부 경합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50%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 있어요. 20%가 아니라 50%까지. 그건 극단적 케이스긴 한데, 마지막으로 누가 이길지를 보는 변수 중에 하나로 제가 흑인 남자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약간 신중하신 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특히 백인 남성들을 비롯한 주류 문화가 가지는 여성에 대한 다소의 어떤 편견, 이런 게 있는 걸 아시는 분들,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리스 승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와 상대되는 가설이 있죠. 그런 측면 부인할 수 없다. 그건 미국의 어떤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그만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낙태나 이런 이슈에 있어서 실존적 여성들의 위협이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남성들의 거부감을 상쇄할 정도로 많이 경합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심지어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상대 가설이 있습니다. 어느 가설이 맞을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어느 가설이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신중하지 못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미국 대선 어떻게 펼칠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고 가신다면요? 저희가 뭐 결과를 너무 그렇게 예측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키워드, 변수, 프레임, 이걸 가지고 본인의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끝까지 11월 5일 혹은 그 이후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그러면 나중에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정치,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정치를 예측하시는데 미국의 대선은 아주 풍부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너무 바쁘지만 미국 대선을 열심히 공부하면 저희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미 대선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안명균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